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고용시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대책이라고 하는 휴먼 뉴딜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또 다른 현금성 지원인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역사의 돈 풀기 정책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실 변함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더위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오늘 토론할 주제도 더위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이슈 같습니다. 자, 청년들 지원. 최 의원님 얼마 전에 정부가 왜 한국판 뉴딜 또 1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했는데 휴먼 뉴딜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먼 뉴딜 내용이 우선 어떤 거였습니까? 뭐 크게 이제 휴먼 뉴딜에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 안전망, 복지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얘기를 더 두텁게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번에 눈에 띄고 새롭게 들어온 것이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청년들에 대한 이슈, MZ 세대 이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뭐 이제 뉴딜 정책에 청년에 대한 포커싱을 좀 하려고 이제 정책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주로 뭐 돈을 청년들이 조금 저축하면 매칭해서 얼마를 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요. 이게 이제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자산 형성을 해주는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연 2,200만 원 이하의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그것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0만 원까지 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보니까 이게 3년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정책이고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하는 거죠. 청년 내일 저축 계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해서 이제 2년 만기로 적금을 넣으면은 이 이자를 이제 정부가 2% 그리고 2년이 지나 그 동안에는 또 4%의 추가 이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 형성을 하는데 이자를 좀 도와주겠다. 이자를 훨씬 많이 주겠다. 그것이 이제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더 있는 이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 펀드에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불입을 하게 되면 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3년에서 5년 만기의 장기 펀드가 될 것이고 이게 600만 원을 최대 납입하면 240만 원을 공제받고 뭐 최저세율 6%를 만일 적용받는다면 한 14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장병들을 위한 내일 준비 적금 혜택도 있던데 여튼 보니까 이게 새로 들어간 게 있고 기존 대상이 좀 확대된 것도 있고 청년들한테 돈을 좀 주겠다, 얹어 주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휴먼 뉴딜 말은 참 좋은데. 말이 멋있죠. 전부 영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축 장려 정책 아니에요? 이거를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그 휴먼 뉴딜 개념을 들고 나왔을 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얘기했었어요. 또 그거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버는 건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 그 성과가 나게 돼 있거든요. 비록 장기 투자지만. 그거에 어떻게 갑자기 지금 현금으로 세금으로 재형저축을 장려하는 이런 현금 보조로 조금 변색이 돼서 이게 모든 청년이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물론 기회는 주겠지만 모든 청년이 이렇게 다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의도가 의심스러운 또 현금 살포 아니냐. 그리고 또 34살까지로 돼 있잖아요. 청년 기준이. 청년 기준이. 이렇게 35살 넘으면 또 해당 안 되는 박탈감도 있을 거고. 네. 제가 이 휴먼 뉴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지금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재형저축 유인보다는 보다 좀 안정되고 번영한 미래를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가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이다. 네. 휴먼 뉴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의원님, 우리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도가 조금 의심스러운 현금 살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청년들은 좀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이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어떤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벌써 이제 조사를 해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청년들이 점점 우리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고용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를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에게는 그 기회에 대한 보상을 뭔가 해주긴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이제 행정부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옛날에 지금 그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이렇게 국가가 어느 정도 또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해왔던 것을 지금의 청년들에게라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단순하게 이자 정도의 수준에서 더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는 아예 저축 금액 10만 원에 대해서 3배까지 3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하면 1,08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소득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라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뭐 이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대한 보상 차원 청년들에서 좀 해볼 만하다. 뭐 조금은 그런 평가를 우리 최 의원님 하셨는데. 글쎄요, 재형저축과 비교를 한다면 재형저축은 우리 저축이 부족하던 시절에 좀 저축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인데 이거는 보면 그냥 돈을 주는 거란 말이죠. 물론 저축에 대한 보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형성이죠. 재형저축이 재산 형성 저축이고 70년대 했던 거는 이제 산업자금 동원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저축 유인책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저축 유인을 제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고맙긴 하지만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어떤 기회 확대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정책적으로 좀 분명치 않고요. 사실은 지금 국가 부채를 늘려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지금 청년들한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 그 국가 부채 누가 갚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체가 재정의 효율성이나 재정의 정당성으로 볼 때 좀 의아스럽기 짝이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재형저축이 아니라 기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안타까운 거는 지금 휴먼 뉴딜이라고 했으니까 말인데 저도 대학 교수를 해봤지만 졸업 후에 한 2, 3년 내에 제일 생산성이 높을 때인데 이때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쌓은 인적 자본이 굉장히 빠르게 감가상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5, 60대 그 장년이 은퇴할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기회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형저축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청년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로 조금은 우리 최 의원님 조금 비판적인 지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청년이 언제부터 지원금 받는 거지들이 되었지? 이런 질문과 함께 지금 뿌리는 세금 유딩이나 초딩이 갚아야 된다. 지금 뿌리는 세금으로 받는 돈 어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세대들이 결국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그 이자 상당이나 아니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는 정도는
3,600만 원의 이상의 이제 그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면은 이게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1,960원으로 이제 그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하루 근무하고 예. 이제 그 한 달간 상시 근로자로 일한다면 급여가 2,20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 그러니까 한계 근로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100만 원이 마련이 된다면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서 다시 뭐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받거나 예.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자기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저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총급의 2,200만 원 이하니까 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분들에게는 이런 좀 지원이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무슨 정책이든 마찬가지 같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일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일까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또는 공평할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요즘 특히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만 34살까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박탈감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 젊은이들 사이에 뭐 한탕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이렇게 뭐 3년, 5년씩 기다렸다가 뭐 1,000만 원 더 받는다. 글쎄요, 뭐 성실한 청년들은 유인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난하고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택난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되고 취업난은 일자리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공급을 억제고 예. 주택 공급을 억제했잖아요. 예. 그 나타난 결과가 일자리 기근이고 주택 가격 상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무슨 19살부터 34살까지 이렇게 나이를 정해가지고 특정 세력에게, 특정 계층에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주택 공급 늘리고 일자리 공급 늘리면 청년들한테 자연스럽게 기회가 가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침 주택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정부가 이런 자산 형성도 있지만 주거 지원책도 왜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월세도 지원하고 전세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한 청년들에 대한 큰 혜택 같은데 그런 안정 지원 대책은 어떻게 제 의원님 보십니까? 월세 지원, 전세 지원. 일단 지금 그 주택에 대한 이제 지원은 대부분 금융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대부분 뭐 대출의 한도를 넓히거나 아니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청년들이 좀 금융 지원의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닥 제가 보기에는 그 주택 안정을 위한 대책은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다룰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일자리인데 정부가 이제 억지로 일자리를 참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뭐 길거리 이렇게 골목 쓸고 하는 뭐 미화라도 하면서 공공근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직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 대책으로 이제 공무원 증원을 대폭하면서 오히려 그거말로 진짜 더 문제가 되는 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증원. 예, 결국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어떤 혁신과 뭐 경제의 대전환을 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다루지 않는 이제 앞에 이제 그 뉴딜에서 뭐 이제 휴먼 뉴딜 외에 뭐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또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실행이 돼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문재인 정부 4년 청년 일자리 종합적으로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청년을 위한 네. 일자리가 아니라요. 제가 볼 땐 일자리 자체가 공급이 늘어나면 네. 저절로 임금도 안정이 되고 또 정규직도 늘어나고 비정규직 줄고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예. 일자리 가진 사람들에게만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이었어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가 덜 가는 이 역설이 발생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의 기조를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으로 예. 그럼 일자리 누가 만들어요? 기업들 아니겠어요?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늘어난 경제 활동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취업자가 한 58만 2천 명 정도 늘어나니까 굉장히 일자리 정책이 뭔가 좀 잘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좀 이렇게 진짜 나아진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저효과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기저효과가 일단은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저께 발표한 이제 6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최근 3, 4, 5, 6월 4달 동안 계속 고용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에 대한 그 고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용률이 오르더라도 특히나 청년 쪽에서는 고용률이 잘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그나마 고용률이 오르는 이제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실업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도 좀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일자리가 단기적으로는 많이 생겨서 이렇게 고용률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4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바로 또 타격이 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지금 아까 오늘도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 금년도 요 4차 거리두기 이전까지 4% 넘는 성장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7월부터 지금 8, 9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죠. 뭐 불가피한 일인데요. 지금 최 의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청년 일자리가 한 17만 개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게 요번에 이제 20만 개가 늘었다 그래가지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사라진 거 다시 좀 만회한 거고요. 청년 실업률이 왜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래서 이게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안전 고용이나 그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한 그럼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23.5%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뿐 아니라 불안전 고용까지 넣은 이제 확장 개념인데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일자리에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6월 달에 일자리가 58만 2천 개 늘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6월 달 고용 통계가. 취업자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5월 달에는 61만 9천 개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6월 달에 61만 개가 늘고 6월 달에 58만 개가 늘어서 100몇십만 개가 늘었다고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년 대비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취업자 수를 제가 일부러 봤더니 5월하고 6월 지난 한 달 사이에 10만 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5월에 비해서 6월에, 5월에 비해서 10만 개가 늘었고 그게 전년 대비 58만 2천 개가 늘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매달 막 60만 개, 50만 개씩 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전년 동월 대비 비교로 하면 잠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50만 개, 60만 개 늘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겼나? 어디서 이렇게 일자리가 생겼지?
저희 뭐 댓글도 그런 게 있어요. 일자리가 많이 생겼나요? 어디서?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아까 최저임금 예. 최 의원님 9,160원 내년 예. 올해보다 5.1% 오르는데 근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일자리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 중에서 예. 지금 청년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꽤 많습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최저임금을 당연히 다 예. 받아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준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근데 이제 뭐 막상 또 현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조사를 해서 항상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솔직히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최저임금은 이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또 자영업자들이나 아주 영세한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이 경우에는 진짜 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감독기관에 얘기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악순환의 그런 고리가 뭐 어떤 현장에서는 아직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뭔가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아까 통계 본 대로 18.4%라고 20대 청년들. 그러면 최저임금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지급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능력보다 과하지 않나?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한 2, 3년 전부터 현 정부 출범할 때 한꺼번에 16%, 15% 네. 올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제 의원 말씀대로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지키기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선택이 사람을 자르거나 그냥 암묵적으로 옛날처럼 죽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예. 과거에 보면은 지난 정부 때도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낮은 걸 주는 걸 막기 위한 제도로 예. 약탈적 임금을 막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임금을 따라가는 형태였어요. 네. 근데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시장의 임금을 선도하는 형식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생기고 또 최저임금을 의도하지 않게 어기는 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더구나 거리두기로 장사를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 최저임금까지 겹쳐서 고통이 지금 2중, 3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로 네. 이제 하려고 정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제 100%를 고집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조금 그 김부겸 총리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하겠다.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 100%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저도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원래 1인당 25만 원, 그래서 네. 이제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예산 규모를 더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을 좀 줄인다면 100% 다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예. 계속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같은 좀 복잡하고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번 추경안은 그 돈을 아예 그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에 포함시켜가지고 썼으면 합쳐서 좋겠다. 쓰겠다라는 예. 그런 태도로 좀 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예. 캐시백은 필요 없고 그 예. 돈으로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늘리는 줄되 쪽으로 전 국민에게 해서 줄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조정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여야가 합의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은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뭐 홍 부총리가 결기를 보인 적은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뭐 다행스럽게도 총리가 퇴로를 열어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80%냐 90%냐 70%냐 예.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슨 저 시장에서 물건값 갖고 깎듯이 네. 이게 흥정하듯이 재정을 집행해도 되는 건지 결국 100%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돈을 뜯어서 예.
필요 없는 사람 부자한테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저는 이거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예. 특히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집중적으로 나오고 행정부를 압박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진정하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50% 이하로 가야 됩니다. 50% 이하. 80%, 70%를 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소득층한테 10만 원 더 준다고 돈 더 씁니까? 주머니로 들어가지. 네.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한테 10만 원 줘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이게 돈의 용도가 다른데 그 저소득층한테 갈 돈을 뜯어다가 부자한테 주자는 게 전 국민 지급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회에 관 2차 추경안 지금 편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1차 추경에 쓰지도 못한 그런 사업이 엄청 많다면서요? 예, 지금. 뭐 지금 1차 추경의 사업들 중에서 한 38%가 그 예산을 쓴 게 10%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2차 추경,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도 이미 과도하게 이제 추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2차 추경에 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거는 기재부가 오히려 의도해서 저렇게 했나. 나중에 그 예산이 불용 나가지고 안 쓰게 하려고 저런 의도로 넣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심사할 때 제대로 좀 짚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심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뭐 안 쓸 돈은 좀 안 쓰면서 그 돈을 뭐 남겨두든지 아니면 진짜 뭐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적다고 뭐 지금 차량 시위도 하고 정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이 됐지만 여전히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4차 대확산 이전에 이 안이 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시를 전제한 건데 지금 전시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이거에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요. 공무원들의 뭐 그런 의도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추경을 이번에 뭐 20조 한다 그래가지고 각 부처한테 지출 용도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공무원들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는 하도 몇 차례씩 그걸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대요. 쓸 데가 사업이 없다. 더 이상 사업이 없으니까 정말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예산 신청해서 올리면 의외로 예산이 나오니까. 국민의 소중한 돈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그런 돈이 있다면은 이번에 4차 이 대유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재정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뭐 6천억으로 잡힌 거는 2배로 1조 2천억 늘렸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굉장히 충분하게 주어야 되는데 이 손실보상법이 이제 통과된 게 이제 지난달이고 이제 7월 7일 날로 공포가 됐고 시행은 10월 달인데요. 3개월 후부터. 근데 아무튼 7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니까 지금 이제 영업 제한이나 금지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산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를 보상할지 또 이 산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너무 금액이 적게 산출되게 만든다면 결국은 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식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뭐 지난주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재난지원금 지금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지급을 늦추거나 안 해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손실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금을 오히려 마련하거나 지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하여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을 대폭 개편해서 특히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요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